2023년 6월 장마가 시작되던 어느 목요일이었습니다. 저는 김정자, 올해 73입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았죠. 남편은 2008년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15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중소기업 회계팀에서 일했고 결혼한 지 8년 차였습니다. 그날 아침 민수가 갑자기 차를 몰고 내려왔습니다. 평일인데 말이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거실에 앉은 민수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며느리 수진이는 차 안에서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흰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봉투 안에는 현금 1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요양원 안내 책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엄마, 이제 좀 편히 쉬세요. 좋은 요양원 알아봤어요. 3인실인데 시설 괜찮아요. 저는 멍하니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제가 얼마나 그 단어를 싫어하는지 민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말했었으니까요. 나는 내가 태어난 이 집에서 죽을 거다. 요양원 같은 데는 절대 안 간다. 엄마, 우리도 이제 한계예요. 애들 학원비에 집 대출도 있고, 그리고 엄마 혼자 여기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작년에도 넘어지셨잖아요. 나 혼자 잘 살았다. 누구 배 끼친 적 없어.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처음 듣는 톤이었습니다. 엄마가 폐 안 끼친다고요. 매달 생활비 보내는 거, 병원비 보내는 거, 그게 다 공짜예요. 저도 이제 애들 키우면서 버거워요.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그 순간 밖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차 안에서 재촉하는 거였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까지 짐 정리하세요. 제가 다시 올게요. 그리고 아들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사흘 후 민수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민수는 짐을 싸는 저를 보면서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트렁크를 차에 실었습니다. 요양원 주소예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가시면 돼요. 알았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50년을 산 그 집 대문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빗속에서요. 그날 저녁, 저는 양평 터미널로 갔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으로 가는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읍내로 향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요양원. 그런 곳엔 절대 가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혼자 살겠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뒷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날부터 아들에게서 단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걸지 않았고요. 저는 읍내에 있는 동화여인숙의 방을 잡았습니다. 하루 2만 원짜리 좁은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안 열리고 화장실은 공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돈으로 사는 공간이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150만 원.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이면 방값과 식비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살면 3개월이면 끝입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시장 입구에 있는 고향한식이라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습니다. 할머니 설거지요. 하루 몇 시간 가능하세요?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가능합니다. 사장님은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한참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급은 9,620원이에요. 점심시간에 밥은 드실 수 있고요. 하루 5시간씩 일하면 한 달에 13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해결할 수 있으니 식비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전날 주방 뒤편의 작은 설거지대 앞에 섰습니다. 아침부터 쌓이는 그릇들, 손님이 몰리는 점심시간에는 싱크대에 그릇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면 손가락이 쩔쩔 끓었습니다. 작년에 넘어져서 다친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서 있어야 했습니다. 할머니, 그릇 좀 빨리 좀 부탁해요. 주방장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루에 설거지하는 그릇이 대략 200개는 넘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슈퍼 앞을 지나는데 주인 박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택배 왔어요. 김정자 씨 맞죠? 택배요? 누가 보냈을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민수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겨울 내복 세트와 무릎 보호대, 그리고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건강 챙기세요. 마이너스. 단 7글자, 전화번호도 주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저를 완전히 잊지는 않았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주방은 더웠지만 설거지대 앞은 늘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환풍기 때문이었습니다. 손은 뜨거운 물과 찬바람을 오가며 트고 갈라졌습니다. 핸드크림을 발라도 소용없었습니다. 무릎은 점점 더 심하게 아팠습니다. 어느 날 큰 냄비를 들다가 그만 손에서 놓쳤습니다. 손목을 삐끗했습니다. 싱크대 바닥에 냄비가 쾅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사장님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병원 가보셔야겠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돈이 아까웠습니다. 대신 약국에서 파스와 붕대를 샀습니다. 그날 밤 여인숙 방에서 혼자 손목을 감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이렇게 살고 있다. 하지만 전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 봄, 저는 여전히 음식점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점점 안 좋아졌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김정자님, 보호자이십니까? 네, 양평경찰서입니다. 아드님 최민수 씨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비 8만 원, 1년 동안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이 한순간에 날아갔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최민수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네, 저 어머니인데요. 간호사가 저를 조용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유족분이시죠? 유족, 그 단어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환자분은 오후 7시 23분에 사망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고통은 없으셨을 겁니다. 그럴 리가요.
유감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경찰관이 들어와서 민수의 유품 가방을 건넸습니다. 이것만 수습했습니다. 신원 확인하시고 서류 좀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가방을 받아 들었습니다. 낡은 검은색 백팩이었습니다. 지퍼를 열었습니다. 지갑, 휴대폰, 그리고 낡은 수첩 한 권. 수첩을 펼쳤습니다. 민수의 글씨였습니다. 2023년 6월 15일. 오늘 엄마한테 요양원 가시라고 했다. 엄마 표정을 보니 내가 차마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회사에서 3억 원 횡령 누명을 쓰고 있다. 회계 담당이라 내 책임이 크다. 변호사 선임비만 2천만 원이 넘는다. 엄마가 옆에 계시면 이 문제가 엄마한테까지 번질까봐 두렵다. 채권자들이 엄마 집까지 찾아갈까봐. 그래서 멀리 보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죄송해요, 엄마.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3년 9월 2일. 엄마가 요양원에 안 가셨다는 걸 알았다. 요양원에 전화해 봤더니 입소하지 않으셨다고 한다. 어디 계실까? 전화를 해야 하나? 하지만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엄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엄마. 2024년 3월 18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진짜 횡령범은 따로 있었다. 이제 엄마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다. 읍내 여기저기 수소문하니 음식점에서 설거지 일을 하신다고 한다. 죄송해서 차마 찾아뵐 수가 없다.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2024년 5월 30일. 내일은 꼭 엄마를 만나러 가야지. 1년 만이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엄마, 죄송해요 말고는 할 말이 없다. 그동안 모은 돈 700만 원을 드리고 다시 집으로 모셔와야지.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일 꼭 갑니다. 그게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수첩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복도에서 아무도 없는 것처럼 저는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아들은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지키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려 오던 길에 그렇게 떠나버린 거였습니다. 장례식은 소박했습니다. 민수의 친구 몇 명과 회사 동료들이 왔고 수진이도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수진이는 제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입이 10개라도 그릴 말씀이 없어요. 괜찮다. 왜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았니? 너도 고생이 많았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며칠 후 민수의 친구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30대 남자였습니다. 어머님, 저 민수 형 대학교 후배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형님이 생전에 제게 맡긴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USB 하나와 편지 봉투가 있었습니다. 형님이 3월에 무죄 판결 받고 나서 저한테 이걸 맡기면서 그러셨어요. 만약 내가 어머니를 만나러 가기 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꼭 전해달라고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엄마께.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 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이에요. 사실은 제가 두려웠던 겁니다. 엄마가 제 무능함을 보실까봐, 엄마까지 힘들어지실까봐 횡령 누명을 쓰고 1년 동안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괴로웠던 건 엄마를 혼자 두고 온 죄책감이었어요. 이제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제 엄마를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 편지를 남깁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다음 생에 태어나면 제가 엄마 노릇을 할게요. 그때는 엄마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024년 3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준혁이 자기 노트북을 빌려줬습니다. 동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살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화면 송민수는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였어요. 그게 마지막이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엄마, 저 기억나세요? 제가 중학교 때 성적이 떨어져서 엄마한테 혼났던 거요. 그때 엄마가 그러셨잖아요. 민수야, 넘어지는 건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엄마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 저 그 말 평생 기억하고 있어요. 이번 일도 그랬어요. 저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겨냈어요. 다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곧 만나러 갈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엄마.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혁도 옆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형님이 정말 어머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알아요. 이제 알아요. 장례 후 한 달쯤 지나서 저는 다시 한식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장님, 다시 일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힘든 일 있으셨다면서요. 괜찮으세요? 일을 해야 덜 슬퍼요. 사장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가려고 했던 곳이 어디였을까? 그날 사고가 난 도로가 양평 방향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를 만나러 오던 길이었던 거죠. 어느 날 수진이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애들 아빠, 유품 정리하다가 나온 건데요. 어머니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며칠 후 수진이가 택배로 보낸 상자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낡은 과자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편지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민수가 어렸을 때 써준 편지들이었습니다. 우리 민수에게 오늘 학교 잘 갔다 왔니? 엄마는 밭에 나가 있을 거야. 밥은 상 위에 있으니까 데워 먹어. 공부하느라 힘들지? 우리 민수가 최고야. 사랑해. 엄마. 도시락 쪽지부터 생일 편지까지 민수는 다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30년치가 넘는 편지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한 번도 저를 잊은 적이 없었다는 걸. 오히려 제가 보낸 사랑을 평생 간직하고 살아왔다는 걸. 그 후로 저는 결정했습니다. 요양원에 가기로요. 이번엔 제 선택이었습니다. 민수가 알아본 그 요양원이었습니다. 3인실. 양평 읍내에서 20분 거리. 방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창문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룸메이트는 저보다 5살 많은 박 여사와 80살의 최 여사였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아들 있으세요? 네, 있었어요. 있었다니? 하늘에 있어요. 아이고, 처음엔 적응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가 밤마다 수다를 걸어줬고 최 여사는 묵묵히 옆에 앉아 있어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창가에 앉아서 인수의 수첩을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뭐 읽으세요?
아들 일기예요. 아들이 일기를 써요. 네. 마지막 1년을요. 박 여사가 옆에 앉았습니다. 읽어줄 수 있어요. 저는 한 페이지를 읽어줬습니다. 박 여사는 듣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아들이었네요. 네, 정말 좋은 아들이었어요. 요양원에서 6개월쯤 지났을 때 준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민수 형 제사날이에요. 같이 절 드리러 가실래요? 그래요. 우리는 민수의 산소에 갔습니다. 양평 공원 묘지 한쪽에 있었습니다. 절을 올리고 나서 저는 민수 묘 앞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이제 괜찮아. 내가 준비해둔 곳에서 잘 지내고 있어. 내 친구들도 자주 와. 같은 방, 할머니들도 좋고.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 많이 했는데, 이제는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엄마한테 좋은 아들이어서, 끝까지 엄마 생각해줘서 고마워. 다음 생에는 꼭 다시 만나자. 그때는 엄마가 더 잘할게. 더 많이 안아줄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은 때때로 서툽니다. 말로 하지 못하고 오해 속에 묻히고 너무 늦게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남습니다. 편지 속에, 수첩 속에, 그리고 기억 속에 영원히 버림받은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끝까지 사랑받았던 어머니가 있었을 뿐입니다.